이번에는 알리머니, 위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자료는 영어로 알리머니라고 그러는데 메릴랜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알리머니라고 부르고 있고요.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 알리머니라고 더 이상 부르지 않고 spousal support, 배우자 생활비, 배우자 지원비, 그건 뭐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되는데, 여하튼 배우자에게 주는 어떤 식으로든지의 경제적인 도움, 그런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자료라고 우리말로 통칭해서 메릴랜드가 됐고 버지니아 됐건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위자료는 물론 이제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좀 적은 사람, 그렇죠? 에게 줘야겠고, 수입이 많은 사람이 수입이 좀 적은 사람에 줘야겠는데, 그 재산 분할을 할 때 이미 사실은 그 재산이 50대 50이 됐든 얼마가 됐든 간에 서로의 책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자료 하면은 한국하고는 좀 달리 이 미국에서는 상대방의 수입 중에서 얼마를 주느냐, 그게 위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spousal support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하튼 그 위자료를 받기는 받아야겠는데 얼마가 적절한지, 또 만약에 줘야 된다면 얼마가 적절한 금액인지, 사실은 어떤 골든 룰이 있지는 않아요. 반반 딱 50% 탁탁 그렇게 재산 분할처럼 하지는 않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 변호사들이 일을 해보면은 한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을 적게 버는 사람에게 자기 수입의 한 3분의 1 정도를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또 그 적게 버는 사람도 3분의 1 정도를 또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가 한 달에 수입이 9,000불이다. 그리고 여자애가 한 달에 수입이 3,000불이다. 그럴 경우에는 남자가 3분의 1을 여자한테 준다 그랬죠. 그러면은 3분의 1이면 3,000불입니다. 3,000불을 줘야 되고, 여자는 자기 수입의 3분의 1을 또 남자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1,000불. 그러니까 3,000불 주고 3,000불을 받고 1,000불을 줘야 되면 실질적으로 한 2,000불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저희들이 보통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법으로 무조건 3분의 1을 주고 3분의 1을 받아라.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법에서 요구하는 거는 오히려 조금 다른데, 법에서는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은 결혼 당시의 생활 수준, 그것을 고려하고 서로 쌍방의 교육 수준, 그리고 현재의 수입, 그리고 집안에 어떤 아이가 있는지, 아이가 있다면 아이의 나이는 몇인지, 누가 그 양육을 해야 되는지, 양육하면서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내용들을 함께 보게 되어 있는데, 그 법에서 요구하는 건 한 10몇 가지가 있어요. 그 위자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따져서는 한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분의 1 정도 받고 3분의 1 정도 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그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게, 조금이라기보다 어쩌면 좀 많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내가 지금 현재 수입이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9,000불을 벌면 3,000불을 무조건 줘야 된다, 나한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내가 수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영영 일을 안 할 거냐? 아니라 이거죠. 일을 하긴 할 거라 이거지. 어떤 한때 일을 할 텐데 언제 일을 시작해야 되느냐?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사실은 어떤 전통적인 그런 틀에 있어서 남자가 돈을 벌어가서 여자가 그 돈을 갖고 생활하고, 그거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죠. 옛날에 어떠한 수준으로
어떤 간에 그거하고 관계없이 이제는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남자는 아마 뭐 집에서 나갔을 테니까 자기도 새로운 집을 사야 되고 아니면 뭐 아파트를 구하든지 다시 어디 렌트를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서 살아야 되는 거고 여자는 나름대로 남아서 자기의 생활을 꾸려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둘이 살 때는 한 달에 9,000불이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3,000불만 받아갖고서 생활이 되냐 이거죠. 안 될 거란 얘기야. 그리고 어차피 여자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자가 일을 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그건 현재로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꼭 일을 언제부터 해야 된다. 하지만 법원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3,000불 정도 벌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뭐 여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당신은 한 달에 3,000불 정도 벌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수입이 3,000불이라고 간주를 한다 이거죠. 영어로는 imputed income이라고 그러는데 인컴이 있다라고 간주를 하고서 그걸 적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일자리는 없는데도 한 3,000불 정도 번다라고 인정을 해줘버리고 계산을 다시 하는 거지. 3,000불 받아오고 1,000불 주고 결국은 2,000불밖에 못 받는 거지.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여자는 일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법원에서 만약에 일을 안 하고 있었다면 아니면 또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파타임만 일을 했다면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것은 그럼 아이가 있으면 어떡할 것이냐 이거죠. 아이가 있어갖고서 어차피 애를 돌봐야 되는 경우에는 내가 일을 할 수가 없다. 내가 풀타임으로 내가 어디 가서 일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3,000불을 받고 양육비도 받고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판사가 봅니다. 과연 애들이 몇 명이 있는지 아동 중에서 정말로 풀타임으로서 내가 마더로서 엄마로서 돌봐야 되는 애들이 몇 명인지 또는 자녀 중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몸이 안 좋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지적인 발달이 좀 늦는다든가 뭐 지진하라든가 그 외 다른 어떤 이 정신 질환이 있다든가 해서 엄마가 늘 옆에 있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증후군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이 엄마한테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직장을 가지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사실은 어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아요. 그럴 경우는 남자가 예를 들어서 9,000불 벌고 있다 다시 그럼 3,000불 전부 다 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좀 더 줘라. 왜냐하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고 더 많은 엄마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줘라 해서 3분의 1 이상 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양육비도 받습니다. 양육비도 받지만 아울러서 위자료에 좀 더 얹어서 주는 거죠. 그게 법에서 볼 때는 fair하다 이거죠. 공평한 게 그게 공평하다 이거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여자하고 남자하고 대학교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 CC다. 캠퍼스 커플로서 함께 지내면서 나중에 결혼을 하고 여자는 직장을 나가서 일을 하고 남자는 계속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남자가 예를 들어서 석사도 끝내고 마스터 박사도 끝내고 PhD도 끝내고 이제는 박사로서 아주 잘 나가. 근데 이 인간이 박사로서 잘 나가기 시작하더니 바람이 나갖고서 다른 여자를 만났다든지 아니면은 박사가 되더니 마음이 바뀌었어. 이제 더 이상 나는 당신처럼 무식한 여자하고 살고 싶지 않다.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고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 경우에는 이 박사가 받고 있는 월급의 3분의 1만 받아갖고서 내가 기분이 좋을래나? 기분이 분명히 안 좋겠지. 그리고 이것이 공평하냐? 그렇진 않다 이거지. 저 사람이 박사가 되기까지 지금 현재의 일자리에 갈 수 있는 지위까지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한 것이 있는데 내가 위자료를 받을 때 3분의 1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판사가 또 알아요. 법원에서도 그것을 보고 당신이 이 사람이 박사가 되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고 그동안 계속 일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박사가 되고 나서는 당신은 집에서 풀타임 홈메이커로서 엄마로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위자료를 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이라고 하는 공식이 없다. 그러한 룰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에 있습니다. 형평성. 어떤 것이 공평한가, 어떤 것이 fair한가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자료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면은 처음에는 3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한 3분의 1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꼭 3분의 1로 똑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똑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리고 누가 잘못을 했냐, 누가 이혼, 파경의 원인을 제공했냐, 그 부분은 앞전 다른 클리프, 비디오 클립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equitable distribution, 재산 분할에서 이제 책임이 있는 자, 그러니까 가해자가 책임이 없는 사람, 피해자에게 조금 더 돈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대 50에서 조금 더 60대 40이니 뭐 70대 30이니 그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판사도 인간입니다. 그리고 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한편이 크게 실수를 하고 있다, 어떤 한편이 큰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위자료를 계산할 때도 조금 더 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저희들이 나중에 나온 결과를 보면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판사가 조금 더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판사는 뭐 이랬기 때문에 더 준다, 저랬기 때문에 더 준다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아요. 통상적으로 판결이 나올 때는 판사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쭉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를 해보았을 때 이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한다. 그래서 남자는 9,000불에서 예를 들어서 4,000불을 여자에게 줘라. 그리고 결혼했던 기간의 반 정도의 기간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에 돈을 줘라.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죠. 자, 그럼 그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죠 조금 전에. 3분의 1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세 전이냐 세 후냐, pre-tax, after-tax, 텍스를 내기 전에, 그러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뭐 샐러리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세전 수입하고 세후 수입하고 달라요 많이. 프리텍스가 물론 당연히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 텍스, 뭐 포스트 텍스인 경우에는 좀 줄어드는데 텍스를 내고 나서를 보고 네트 인컴이라고 합니다. 네트 수입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세전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그러니까 이제 9,000불을 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뭐 테이크홈 페이는 한 6,000에서 7,000 정도가 될 수 있는데 그 테이크홈 페이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원래 총액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9,000에서 예를 들어서 3,000을 줬다. 그러면은 3,000을 줬기 때문에 이 남편은 그러니까 이제 9,000에서 3,000을 준 사람은 6,000을 세금 보고를 해요. 이게 내 수입이다. 그래서 6,000 중에서 얼마를 세금으로 내게 돼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3,000을 받았으니까 3,000을 자기가 수입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수입으로 보고해서 나중에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건 뭐 기술적인 부분인데, 그 다음에 위자료를 준다. 그럼 받는다. 좋지. 주는 거 받고 그러면 딱 좋은데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기간은 어떻게 설정을 하냐 이거죠. 이것도 역시 어떤 뭐 룰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함께 산 기간이 10년, 만약에 10년 정도 같이 살았다, 또는 그 이상을 같이 살았다, 그러면은 그 함께 산 기간을 반으로 똑 자릅니다. 그래서 5년이 됐든, 함께 살았던 기간이 10년이면 5년, 이 함께 산 기간이 20년이면 10년, 뭐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그 기간 동안 위자료를 지급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함께 산 기간이 한 20년이면 똑 잘라서 한 10년 동안 앞으로 당신은 당신 수입의 3분의 1 정도를 와이프에게 주시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판결을 내리곤 하는데, 문제는 10년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함께 사는 기간이 아주 길어서 상대방, 위자료를 줘야 될 사람이 곧 은퇴할 것 같으면 어떡할 거냐. 뭐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남편이 지속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동안에 위자료 주는 거는 좋다 이거지. 그럼 뭐 받는 것도 합당하고 공평한데, 남편이 근데 더 이상 일을 안 하는데도 여전히 예를 들어서 3,000불을 달라고 그럴 수 있냐 이거죠. 문제가 있지. 왜냐하면 남편은 은퇴를 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제도로 나에게 3,000불을 주겠어요. 그 사람이 받고 있는 은퇴연금 다 준다면 모를까.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 우선은 10년 미만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보지만은 통상적으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자가 가정주부다, 홈메이커다. 그럴 경우는 가정주부가 다시 이제 일자리로 나가서 직업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혼을 했으니까 직업을 찾는 데까지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아니면은 뭐 vocational school, 직업학교에 가서 다시 공부를 해서 어떤 직장을 잡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1년 또는 2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한해서 뭐 돈을 지불해라. 그렇게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뭐 월급의 한 3분의 1 정도, 그때도 역시. 또는 이혼을 할 때 아예 그냥 얼마를 줘라. 뭐 10,000불이 됐든 50,000불이 됐든.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일시불 럼프섬이라고 합니다. 일시불로 럼프섬으로 얼마를 줘라. 그러면 그걸 갖고서 여자는 뭐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투자를 하든 집을 사든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게 또 다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미만인 경우는 사실은 어떤 정확한 어떤 룰이 없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한 3분의 1 정도의 수입을 위자료로 받고 함께 살았던 기간 중에 어떤 뭐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이제 정도의 기간을 뭐 지불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만 알고 있는데 정확한 뭐 정확하게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10년 미만인 경우 예를 들어서 한 5년 정도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남편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지불을 하는 것이 크게 틀림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특히 뭐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주라고 뭐 하는 차원에서 물론 이제 양육비가 있지만 위자료를 좀 더 긴 기간 주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뭐 2살, 4살이고 함께 살았던 기간은 뭐 6년밖에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럴 경우는 아이들이 자라는 우선은 와이프가 나가서 일을 못 합니다. 아이가 둘이 어린아이가 있으니까 풀타임으로서 아이들을 봐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애들이 뭐 최소한 저기 초등학교나 뭐 중학교 가시는 정도 뭐 어떤 시간을 좀 더 넉넉하게 잡아서 위자료를 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뭐 위자료를 줘야 되는 기간이 더 짧아지겠지. 그래서 어떤 뭐 룰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0년 미만인 경우에 룰은 없지만 그때그때 그 상황을 봐서 형평성, 어떤 것이 공평한가, 최소한 여자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 정도를 지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결혼했던 기간보다 긴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6년을 같이 결혼을 했는데 6년 이상 되는 기간을 앞으로 위자료를 지불하라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시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미 감이 오시겠지만 하루에서 6년, 하루에서 10년 사이에서 10년에 가까울수록 어떤 그 기간이 좀 더 쉽게 설정이 되고 10년 하루에 더 가까울수록 어떤 기간을 설정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럼프섬으로 일시불로 어느 정도 줘라.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뭐 1년 미만인 경우다. 뭐 위자료를 어떻게 줍니까? 위자료 줄 필요가 없다. 뭐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형평성입니다. 이 어떤 것이 공평한가? 뭐 예를 들어서 여자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면서 한국에 있던 좋은 일자리를 그만뒀다. 미국에 와갖고서 살아보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안 맞아서 이혼을 했다. 함께 살았던 기간이 1년밖에 안 된다. 그럴 경우는 어떡할 거냐 이거죠. 왜냐하면 여자는 이제 한국의 일자리도 그만뒀고 미국에서는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럴 경우에는 위자료를 어느 정도 좀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미국 변호사들 잘 쓰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 좋아하는 표현 depends, it depends. 이 상황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판결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통상적으로 한 3년 미만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때때로 있습니다. 또는 위자료를 준다 그래도 그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만 아시고 하여튼 뭐 10년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또 반으로 자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젊은 부부 함께 산 기간이 짧았던 부부하고 대비되는 개념이 이제 함께 살았던 기간이 길었는데 너무 길어갖고서 이제는 황혼 이혼이 되거나 황혼에 가까워서 이혼하는 경우. 그러니까 남자가 한 60살이라고 그럴까요? 뭐 60살 정도 되어서 이혼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5년 내에 은퇴를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되는데 그럴 경우는 뭐 앞으로 5년 동안 지불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시불로 얼마를 줘라. 그러니까 뭐 그때쯤 되면 벌써 어느 정도 부부 공동 재산이 좀 쌓였겠죠. 그러면은 재산 분할을 할 때 분할을 좀 더 여자에게 유리하게 해주면서 대신 위자료는 앞으로 5년만 지불하고 끝내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럼썸으로 해라.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가 무조건 3분의 1 함께 살았던 기간의 반 그렇게 적용이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부부마다 그들의 상황이 다른데 이 모든 것을 무슨 재주로 어떤 뭐 공식을 만들어서 공식화해서 적용을 하겠냐 이거죠. 다만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환경이라든가 그들의 생활 수준이라든가 각각의 뭐 교육 학력 또 그들이 이제까지 했던 일들 어떤 직업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요소를 보고 아울러서 아이들이 있는 경우는 아이들이 나이가 얼마가 되는지 어떤 스페셜 케어가 필요한지 등등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부분이 하나 또 있는데 그것은 만약에 여자가 전혀 일을 못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떡하냐 이거죠. 뭐 어떤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서 어떤 결격 사유가 있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위자료를 지급하는 기간이 좀 더 길어지겠죠. 액수도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것이 꼭 뭐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많은 요인들이 하나하나 다 고려되어서 궁극적으로 판사가 볼 때 이것이 공평하다라고 생각될 때 이만큼 지불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자료를 뭐 변호사님 얼마를 받아야 됩니까? 나는 위자료를 이 사람 인간한테 2,000불 이상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유 사모님 제가 어떻게 그걸 미리 예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가 뭐 적정한 것 같은데 저로서도 확신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뭐 판사가 앞으로 나중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보고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답을 할 수밖에 없지 무슨 재주로 제가 뭐 무조건 2,000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개 중에는 그런 변호사들이 있긴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뭐 이거는 뭐 충분히 2,000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충분히 3,000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뭐 확신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을 해볼 때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상황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떤 식으로 어떤 증거들이 나왔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정황을 토대로 해서 무엇이 fair한가, 형평성에 맞는가, 뭐 공평한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판사가 궁극적으로는 판결을 내리겠는데 이러한 판결의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그 판결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의를 하라는 이야기를 역시 또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당신이 뭐 만족할 수만 있다면 아니면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해보면은 서로 합의를 해서 돈을 얼마를 주겠다 하는 경우는 그게 좀 잘 지켜지는 편이에요. 그런데 판사가 땅땅 때려갖고 당신 얼마 내쇼 했는데 그런 경우는 뭐 무시를 하고 판사를 아니면 판결 내용을 무시를 하고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거 불법입니다. 내라 그랬는데 안 내면은 특히 뭐 양육비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위자료에 있어서는 띄어먹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분명히 판사가 지불하라 그러는데 지불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불을 안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계속 빚으로 부채로 남아 있는 거지 어떻게 뭐 판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양육비하고 달라요. 양육비는 내지 않으면은 판사가 불러다가 집어넣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당신이 낮에는 나가서 일을 하고 저녁엔 돌아라. 그리고 양육비 밀린 거 다 낼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라. 뭐 그런 식으로 뭐 강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위자료는 꼭 그렇지가 않아요. 위자료는 받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위자료는 미리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고 이 비디오 클립을 끝내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래도 위자료를 받을 게 있다면은 공무원 또는 어떤 뭐 이제 오랜 한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사람들 직장에서 페이를 받는 사람들은 나름 그래도 위자료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로 받는 방법이 그거는 이제 그 고용주에게 가서 이 사람이 나에게 돈 줄 것이 있으니까 뭐 페이첵에서 바로 띄어서 공제해서 나한테 주시오.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건 법원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만은 여하튼간에 공무원이나 뭐 월급을 늘 받아오는 그런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위자료도 나중에 받는 게 어렵지 않는데 뭐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특히 뭐 컨트랙터 이거나 아니면 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힘듭니다. 위자료 받기가 때때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위자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